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모든 인간들. 사도 바울 때에는 자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 그 민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민해 본 사람이 있을까? 당대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일반 죄수가 아닌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 이런 그 갈등을, 이런 그 어떤 그 참 극대적으로 참 비교가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요소.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도대체 뭐냐? 고민을요. 제가 아침에 암송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에베소서 1장 21, 22, 23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그리고 그 요수아 1장 11절 그리고 또 고린도서 지금 고린도서죠. 마지막엔 각처에 사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했던 그 이 표현하는 이런 그
그 자체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표현들의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냥 그 술술하게 우리가 지금 나는 암송하지만은 그 고민 없이 사도 바울이 고민 없이 낸 게 아닙니다. 인생이요 큰 고민들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 갈등, 그 속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거든요. 개인은 존재하는 그 한 개인은요, 누구든지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위치, 모든 자에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어진 겁니다. 축복으로. 그런데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쩌면 참 이런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몰랐더라도 극한적인 어떤 상황에서 나타낸 그 위치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는 바로 그런 위치에서 봐야 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쓰임 받는 줄은 몰란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강원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틀로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 속에 들어갔을까 하는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적인 어떤 고민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이 지금 인류종말시라든지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국가 역사, 임마누엘,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 임마누엘. 근데 대한민국 안 나타내잖아요.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이걸 붙잡아야 될, 이승만 대통령의 인류의 모델 되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시대에 선지자적인 기능으로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환경으로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부각되는 지금 이때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쩌면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대한민국 무기. 아까 사탄하고 싸우는 우리들이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다 하고 하는 그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있어요. 무기. 그리고 그 무기가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연결되어지는 선지자적이면서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대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자료가 한국에서 쓰는 한국어잖아. 동남아에서 한국어를 쓰는 나라가 생기자 중국이 크게 좌절한 이유, 5천만 인구가 한국어를 쓰게 될 상황, 미얀마를 두고 하는 건데 이 국토 전략이라고 하는 TV에서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는 일종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많은 동남아시아에 일찍이 진출해서 많은 수익을 넣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계획인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뒤늦게 동남아시아 외교전에 뛰어들며
동남아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한 나라가 유독 한국과 유대감이 있다는 충격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피부가 밝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키가 비교적 큰 국가로서 예로부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명 인물로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세계적 비폭력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일하다시피 하게 알려진 미얀마인입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문법이 동일한 체계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색은 북서부 인도 지역, 티벳, 미얀마로 연결되는 지역과 한반도가 고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있지만 도대체 인도와 미얀마 쪽에서 어떻게 한반도까지 고대의 언어 체계가 유래됐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티벳, 네팔, 부탄 지역은 고대 시대로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잦았던 지역인데요. 미얀마 역시 그와 관련된 고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특히 미얀마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한글의 훈민정음과 매우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미얀마 문자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언어 문자학자들의 분석이 나와 세계언어학계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훈민정음은 분명하게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이며 독창적인 문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인도의 고대 문자나 티벳 혹은 몽골의 파스파 문자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참고를 했을 것이라는 일부 학계의 추측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유명 드라마 스타트rek의 작가인 존 메노스키는 한국의 세종대왕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을 만들며 세종대왕이 몽골의 파스파 문자나 티벳의 문자, 고대 인도의 문자를 보고 연구해서 한글이라는 인류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판타지 소설을 만들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나 문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엘리트들은 한글과 인도 부분의 국가, 특히 미얀마와 한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문자는 겉보기에 어렵지만 한글과 거의 유사한 문자 시스템이며 한국어 역시 미얀마의 문법 체계와 비슷해서 미얀마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그 어느 국가들보다 한국어 문자 습득 능력이 뛰어난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사실상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되다시피 변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얀마 사회에 한국어와 한글을 전파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방영되는 한류 드라마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과 지역 패권을 노리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과 미얀마 간의 밀월 관계를 매우 배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미얀마의 인도양으로 향하는 출구를 노리고 있었는데 미얀마가 한국과 친해지게 되고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가 늘어날수록 미얀마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약해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미얀마 사람들은 문법이 다르고 배우기 어려운 중국어나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어를 배우기보다는 문법이나 언어 시스템, 문자 체계가 유사한 한국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국 간 민간 외교 분야나 각종 사회, 문화 교류 분야에 있어 한국에 점점 뒤처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제조업체를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진출시켰지만 이제는 미얀마가 새로운 투자 매력 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말라카 해협을 바로 거치지 않고 인도양으로 향하는 방면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위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고 다양한 기후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매력 포인트 역시 높은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얀마 간의 밀월이 깊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국민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 서로 양국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교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얀마는 항공업으로서도 매우 훌륭한 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유럽 방면의 항공 루트는 방콕이나 싱가폴 혹은 중동의 카타르나 도하, 두바이 등의 지역에서 환승을 하곤 했는데요. 앞으로 미얀마가 관광지나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거점으로 떠오르게 될 경우에는 미얀마가 또 다른 동남아 항공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미얀마와 한국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 협력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얀마에 많은 언어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얀마는 동남아나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 문자 문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용이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문화나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어는 고리버로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서 세계화가 쉽지 않은 언어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인구 5,371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미얀마에서 한국어가 널리 사용되고 보편적으로 사용이 이뤄지게 된다면 미얀마는 한국어의 세계화 전략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사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는 인도, 루마, 티베트 등 세계 전역과 교류하던 나라였으며 세계의 진귀한 울산과 인재들이 모이는 나라로 우리는 역사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외에도 이란, 터키, 티베트, 몽골 등이 우리나라와 언어적으로 유사한 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얀마처럼 문자 시스템까지 한글과 비슷한 나라는 드문 편으로 지금부터 더욱 한국에서는 미얀마라는 국가에 깊은 관심과 투자를 해서 양국 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마지막에 멘트가 되었던 그 국토TV, 국토전략TV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사실은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을 하고 이것이 국가에서 지금 국가 정책을 좀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닐까. 그래서 다른 자료에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체크를 하고 이제 지금 있는 중입니다. 이게 편중된 거. 우리는 객관적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뭐 국가수도 이야기하는 것도 미화, 지금 잘못된 정책을 해 나가면서 지금 오히려 국민들을 오도하게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중에 국토전략TV인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계하고 있는 중에 아까 그 한글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다른 어떤 자료든지 저는 한글이 세계화되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징후가 나오면요, 그 자료는 제가 우선적으로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요 인류 종말 시대 요거를 선포할 때 2012년부터 같습니다. 2012년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요 2012년 이후에 요 2012년 요 내용을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연대를 3008년까지로 연결해갖고 3008년까지로 해서 2012년부터 3008년간 2500년 정도 되는데 2508년
2508년 되면은 3008년까지 가는 하나의 길목의 중간 그 어떤 점검지로서 2508년 되면은 대한민국의 한글이 전 세계 공유어가 될 것이다 하고 제가 선포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2508년. 그래서 여기 3008년이 나오는 거예요. 2508년도 그냥 어디서 그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설명 저도 못하고 모르는 거죠. 쓰긴 썼는데 3008년도 마찬가지지만 왜 대한민국의 언어가 한글 공유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2508년에 여기에 되었냐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노아로부터 남겨지는 노아와 관계됩니다. 성경의 언어, 이 그 문자가 나오기 전에 언어로서 형성되어지는 그 언어가 여전히 전 세계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노아로부터 이제는 문자가 그 형성되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 언어는 애굽에 있는 그 모세가 봤던 아마 도서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노아가 350년을 노아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거든. 그때에 기록되어지는 기록물을 통해서 전 세계 문자가 나오는데, 그 문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있는 그 구두로 되어지는 언어들, 그 언어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아까도 미얀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티베트 공원이나 뭐 그런 데 있다 하지만은 바로 그런 식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 곳에.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이 그것을 체계화했다는 거죠. 체계화. 그게 한글이에요. 체계화한 것이 한글이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어느 문자보담도 언어보담도 성경의 언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체계화된 거로서. 근데 그 한글이 또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특징이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존칭어를 쓴다는 거예요. 존칭어. 한글에는 존칭어를 쓰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 없는 체계화된 이 언어 특징이 가지고 있는 한글인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고립된 언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소 때문에 이게 고립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존칭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존칭어. 그 존칭어를 가지고 3008년 전 인류는 예수님 오실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언어로 통일돼서 쓸 거라. 그래서 2508년에는 그 절반에서 통일된 언어, 대한민국 언어가 존칭어 쓰는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공용을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그 호칭, 예수님보다 더 그 땅에 떨어졌다 보고 있었던 것이 성령님인데,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나오면서 성령님보다는 더 바닥에 떨어지는 예수님의 이름, 이런 데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우리는 존칭을 쓰니까 언어가 이렇게 존경해야 될, 공손해야 될 그 호칭을 써야 될 그 호칭이 잘못 쓰이면요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존칭어 체계라. 존칭어 체계. 이거를 어디든지 거론합니다. 어디든지요. 바로 그것을 지금 부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영상물하고도 연결되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온 것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치가 선지자적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지자적인 것은 정광훈 목사가 나온 선지자적인 위치, 그것을 연결해서 선지자라 하는 말을 던지는데,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조상이 그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세종대왕의 형이, 세종대왕의 형이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넘겨줌으로 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 정치 역사요. 정치 역사 속에 흐르는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한민국의 이 국가에서 정체성은요, 이런 요소, 하나님이 개입되어진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한글을 이야기하는, 한글을 말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게 되면은, 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던 그 고민처럼 개인은요, 어마어마한 갈등을, 그 국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와 더불어서 이 국가에서 정체성에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걸 한글로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은 그 속에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임마누엘, 그리고 각 국가하고 연결된 대한민국의 역사. 여기 연결되면 내가 한 사람 살아있으면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구나. 이게 금방 느끼지. 금방. 그만큼 잠재력이 있단 말이야.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갖고 문화로 알린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경제성을 가지고 알리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지만은, 그 한글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언어가 가진 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져 있는데, 이런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요소가 바로 인류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인류종말 시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냥 지금 문재인이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그 조직들, 그리고 딥스테이트들이 대한민국을 노리는 그 노림수에 그대로 침몰될 것인가? 어림도 없죠. 그렇게 보면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 돌아가는 상황, 아까도 미얀마에 나오는 그 수지 여사 이야기 나옵니다만, 거기는 지금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는 아주 또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아무리 참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해도요, 군사 힘하고 딱 부딪혀 버리면은 바로 쿠데타 바로 일어나요. 아주 좀 미얀마라는 나라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한글하고 연결하는 이런 내용에서 이런 미래적으로 이 전망을 밝게 봅니다만은, 이제 국토 전략이 그런 부분이 조금은 취약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유튜브 올리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그건 땅에 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에 있는 위치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는 임마누엘적인 상을 연결이 되면요, 그 나라,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 각 나라가요, 그 국가에서 정책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그냥 본물처럼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발견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분명한 한 분야를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요소라고 보는 것이, 그걸 현재적으로 본인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 직분에 대한 내용이 일부가 내한테 지금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걸 표현하구나,
누구든지 그건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치 기도를